지난해 역사적인 시즌을 만든 오타니 쇼헤이는 선발로 23경기에 나서 13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고 9승 2패 3.18을 기록합니다. 오타니를 제외하면 100이닝을 넘게 던진 투수가 팀 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에인절스에서는 독보적인 피칭이었는데요. 오타니의 피칭은 타격을 본업으로 하면서 투수를 곁들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오타니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에서 타자 5.0과 투수 4.1, 팬그래프에서는 타자 5.1과 투수 3.0으로 레퍼런스는 45%, 팬그래프는 37%의 승리 기여도를 투수로 벌어들이게 됩니다. 오타니는 95.6마일의 패스트볼과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터, 커브를 던졌는데요. 역시 주무기는 48.5%의 헛스윙률과 피안타율 8푼 7리를 기록한 스플리터였습니다. 첫 9경기에서 오타니는 평균 자책점 2.85와 9이닝당 13.0개의 삼진을 기록합니다. 오타니의 스플리터 구사율은 21%였습니다. 이후 12경기에서 오타니는 평균 자책점 3.71과 9이닝당 9.0개의 삼진을 기록합니다. 이 12경기에서 스플리터 구사율은 11%였습니다. 네, 오타니는 시즌 중반 갑자기 스플리터를 봉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9월 11일 휴스턴 원정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9피안타 6실점에 그침으로써 10승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오타니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스플리터 폭격을 합니다. 이에 53%의 스플리터를 던진 9월 20일 오클랜드전에서는 8이닝 10K 2실점, 31%의 스플리터를 던진 시즌 최종전에서는 7이닝 10K 1실점을 기록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건 두 경기 모두 승패 없이 물러나 결국 9승으로 시즌을 마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타니는 마지막 두 경기 전까지 왜 스플리터를 봉인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오타니는 등판 사이 불펜 세션을 할 때는 스플리터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오타니가 스플리터를 위험한 구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플리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오타니는 거의 매일 타격을 하면서 팔꿈치에 전해지는 충격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선수입니다. 오타니가 스플리터를 봉인한 기간 적극적으로 쓴 공은 슬라이더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해 오타니는 44%의 패스트볼과 함께 슬라이더 22%, 스플리터 18%, 그리고 12%의 커터와 4%의 커브를 던짐으로써 40%가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였습니다. 저에게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하면 생각나는 투수는 존 스몰츠인데요. 스몰츠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에 대해 스플리터가 팔꿈치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공이며 슬라이더 또한 덜 위험하게 던질 수는 있어도 태생적으로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어린 선수들은 반드시 커브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몰츠는 3번의 팔꿈치 수술을 받긴 했지만 42세 시즌까지 21년을 소화하는 엄청난 롱런을 자랑했는데요. 그렇다면 스몰츠의 롱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스몰츠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한 후 다시 오타니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87년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양키스와 알동 우승 경쟁을 하고 있던 디트로이트는 8월 12일 애틀란타에서 36살의 베테랑 투수 도일 알렉산더를 데려옵니다. 마지막 3경기를 남겨놓고 2위였던 디트로이트가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하고 동부 우승을 차지한 데는 디트로이트 합류 후 11경기에서 9승 1.53, 팀은 11전 전승을 하도록 한 알렉산더의 미친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애틀란타의 어드밴스 스카우트는 트레이드 대가로 무명의 더블A 투수를 고르는데요. 그가 2와 3분의 2이닝을 보고 선택한 선수는 존 스몰츠였습니다. 1985년 드래프트에서 22라운드 지명을 받았으며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스몰츠는 더블A에서 4승 10패 5.68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스몰츠는 애틀란타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12경기에서 2승 7패 5.48에 그칩니다. 그러나 스몰츠는 애틀란타의 멘탈 관리에 힘입어 새가슴에서 불꽃남자로 변신하고 있었고 12승 11패 2.94를 기록한 1989년 21살의 나이로 첫 올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1991년 월드시리즈에서 잭 모리스와 2차례 선발 대결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1993년 FA 계약을 맺고 합류한 매덕스는 스몰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못하는 스포츠가 없었고 못 던지는 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몰츠는 틈날 때마다 동료들에게 탁구를 치자고 한 다음 자기가 항상 이겼으며 골프 게임도 항상 승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자기가 주최하는 탁구 대회에서 늘 자기가 우승하는 클레이튼 커쇼도 있습니다. 매덕스가 스몰츠에 대해 정말 놀랐던 건 스몰츠가 자랑하듯 보여준 너클볼이 당장 너클볼 투수로 전환해도 될 만큼 대단히 뛰어난 수준이었다는 건데요. 스몰츠는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수많은 공 중에서 두 가지 공을 주무기로 선택합니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로 가장 높은 헛스윙률을 자랑하는 공들이자 팔꿈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공들이었습니다. 매덕스와 글래빈이 효율을 추구하며 맞춰잡기에 집중하는 투수들이었던 반면 스몰츠는 삼진을 추구하는 투수였기 때문에 사이영 트리오 중에서는 이질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제가 더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삼진이 많다 보니 스몰츠는 항상 매덕스 글래빈보다 공을 많이 던졌고 부상 위험성이 낮은 체인지업과 부상 위험성을 제거한 커터를 던지는 매덕스 글래빈과 달리 스몰츠는 부상에 신음하게 됩니다. 세 선수는 1996년의 경우 스몰츠는 253과 3분의 2이닝, 매덕스는 245이닝, 글래빈은 235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요. 매덕스의 최다 투구수 경기가 117구인 반면 스몰츠는 142구 경기를 포함해 11경기에서 129 이상을 던지게 됩니다. 1996년 스몰츠는 포스트 시즌 5경기에서 9이닝 1실점, 8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8이닝 무자책으로 평균 자책점 0.95를 기록하는데요. 매덕스는 5경기에서 1.70, 글래빈은 4경기에서 1.69를 기록하지만 애틀란타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1997년에도 스몰츠는 256이닝을 던져 240이닝의 글래빈과 232와 3분의 2이닝의 매덕스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합니다. 이에 1996년, 1997년 2년 동안 스몰츠는 포스트 시즌 포함 563이닝, 연평균 281이닝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탈이 나게 되죠. 첫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은 스몰츠는 1998년 26경기 등판에 그치지만 17승 3패, 2.90의 빼어난 성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팔꿈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요. 두 번의 부상자 명단 등재가 있었던 1999년 스몰츠는 8월 9일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팔의 각도를 낮추고 던져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너클볼을 던지는데요. 스몰츠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글펐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스몰츠는 토미존 수술을 받는데요. 스몰츠는 2015년 명예전당에 오름으로써 토미존 수술 경력이 있는 최초의 명예전당 투수가 됩니다. 이제는 토미존이 통과 의뢰가 되면서 토미존 경력이 없는 선수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러고 보니 토미존 없이 잘 버텼던 커벌 슈구, 컷쇼, 벌랜더, 슈어저, 그레인키 중에서는 벌랜더가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다시 스몰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토미존 수술을 받고 2000년 시즌을 날린 스몰츠는 2001년 5월에 돌아오지만 5경기에서 2승 2패 5.76에 그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토미존은 회복이 당연한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몰츠는 끝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 다시 6주를 놓치게 되자 애틀란타와 스몰츠는 결단을 내립니다. 팔꿈치를 쉬어줄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2달 동안 10세이브 1블론 1.86을 기록한 스몰츠에게 애틀란타는 마무리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당시 애틀란타는 사고뭉치 존 로커를 쫓아낸 상황이었습니다. 스몰츠는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요. 이를 눈치챈 팀들이 스몰츠에게 선발을 보장해주겠다며 달려듭니다. 양키스는 4년 5,2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스몰츠를 얻게 되면 양키스는 로저 클레멘스, 마이크 무시나, 앤디 패티스에 스몰츠가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제안도 양키스와 비슷했는데요. 애리조나는 사이영 1, 2위를 독식한 랜디 존슨, 커트 실링 원투펀치에 스몰츠가 가세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내심 저는 당시 스몰츠가 애리조나로 가기를 바랐었는데요. 2002년이 랜디 존슨이 260이닝 24승 5패 2.32, 슐링이 259와 3분의 1이닝 23승 7패 3.23을 기록하고 2년 연속 사이영 1, 2위를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스몰츠가 애리조나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스몰츠는 두 팀의 제안보다 크게 떨어지는 3년 3천만 달러 계약으로 남는데요. 이는 애틀랜타의 의리를 지킨 것도 있지만 스몰츠 역시 선발로 시즌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02년 정식 마무리가 된 스몰츠는 두 번째 경기에서 3분의 2이닝 8실점을 기록하는 등 첫 5경기에서 1세이브 1블론 17.36으로 좋지 않은 출발을 하는데요. 하지만 마무리 자리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당시 내셔널리그 신기록에 해당되는 55세이브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스몰츠는 계약 기간 3년 내내 마무리를 맡으며 144세이브를 기록하는데요. 마무리 외도가 스몰츠에게 큰 도움이 된 건 스몰츠는 남보다 공을 적게 던지고 몸을 푸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펜에서의 연투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며 선발이 아닌 불펜을 하게 됨으로써 팔꿈치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고 했던 스플리터를 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안식년을 3년이나 보낸 스몰츠는 2005년 229와 3분의 2이닝 14승 7패 3.06, 2006년 232이닝 16승 9패 3.49, 2007년 205와 3분의 2이닝 14승 8패 3.12를 기록함으로써 사실상 5년의 공백 이후 돌아온 선발 투수가 38, 39, 40세 시즌에 연평균 222이닝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5.4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커슬리가 선발에서 마무리로 변신했다면 스몰츠는 선발에서 마무리로 갔다가 다시 선발로 돌아오는 일을 해낸 겁니다. 다시 오타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토미존 수술을 받은 오타니가 투수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공들인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구사율을 너무 높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타니는 스플리터를 봉인하는 동안 87마일 커터가 쏠쏠한 활약을 했는데요. 스플리터를 봉인한 경기에서 커터의 사용 빈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커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욕심이 나는 부분은 스플리터를 아끼지 않고 던지는 투수 오타니 또한 한번 보고 싶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공을 적게 던지는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하면서 선발이 아닌 마무리로 뛸 수 있느냐는 건데요. 선발은 등판일을 정할 수 있지만 마무리 등판은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명타자로 경기를 소화하다가 마무리 상황이 되면 등판을 해야 하는데 이미 4타석 정도를 소화했으며 주루 플레이도 전력으로 한 선수가 마무리로 올라와 전력 피칭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딱 한 시즌만 오타니가 풀타임 마무리를 맡아 스플리터를 마음껏 던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다는 게 제 소박한 바람인데요. 하지만 오타니는 팔꿈치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스몰츠와 같은 마무리 외도 대신 풀타임 타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주무기인 스몰츠는 마무리 외도를 통해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다. 역시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주무기인 오타니는 그러나 스몰츠와 같은 외도를 하지 않는 한 두 가지 공의 구사율을 관리하는 피칭을 해야 롱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